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른바 부작위범에 대해서 개요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 성립의 세 가지 요소인 구속요건의 당성과 위법성 책임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구속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 있고요. 구속요건에는 이제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 했고, 객관적인 요소는 대개 각 범죄별로 각칙이나 기타 범죄를 규정한 법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요소가 많지 않고요. 총칙에 기재된 공통적인 요소라는 것은 인과관계 정도. 그 밖에 행위 주체와 행위 객체 등은 범죄에 따라 다 다른데, 행위 주체에 관해서 최근에 사회적 문제인 법인의 행위 주체 등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요소는 총칙에 규정되어 있고 오히려 개별 범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개별 범죄별로 어떤 목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범이라 했는데요. 목적은 고의와는 다른 것이고, 주관적 요소인 고의와 과실은 따로 그 내용이 개별 범죄별로 규제되어 있지는 않은데 총칙에 규제되어 있어서 고의, 과실, 그리고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범죄를 할 수 있는 결과적 가중범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들 중에 특별한 경우, 부작위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구성 요건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작위 때문에 처벌받는 것인데, 부작위는 그 형법에 구속요건 행위가 작위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걸 부작위로 할 때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부작위범이라는 특별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필요한 범죄에서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미수범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 주체가 대개 범죄 구속요건에는 한 사람의 행위 주체, 단수의 행위 주체가 기재되어 있고 또 그렇게 예정되어 있지만, 여럿이 다수가 범죄에 참가했을 때 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가 등에 대해서 공범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또 얘기되어져야 될 중요한 얘기들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부작위범은 이제 그 뜻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42페이지에 2번 문단부터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부작위라고 하면 어떤 걸 하지 않는 이른바 무위라고 하는 것과 사회적 또는 노장 철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부작위가 곧 무위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형법의 부작위에서 하는 말은 어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형법에는 18조에 부작위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도 진정 부작위, 부진정 부작위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정, 부진정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진정은 이제 그 원래의 부작위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처음부터 구속요건 자체가 부작위가 행위 방식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거 불응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 침입도 있는데요. 주거 침입은 이제 허락 없이 누군가의 집에 침입, 글자 그대로 침입하는 거죠. 그런데 퇴거 불응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허락받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나가주십시오 했는데 안 나간단 말이죠. 눈치가 없었는지. 그래서 퇴거 불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불응한다. 부작위가 구속요건 행위의 원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원래 부작위가 범죄 구속요건이다 해서 진정 부작위범, 이런 말을 하고요. 직무유기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유기라는 것,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도 부작위 자체가 구속요건이라서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조금 전에 얘기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형법 구속요건에는 작위가 행위 방법인데 부작위로 했을 때 이걸 부진정 부작위범이라 합니다. 약간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요건 자체가 부작위인 범죄는 따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퇴거 불응이면 불응이 어떤 경우인지, 직무유기면 유기했다는 게 어떤 경우인지 그 내용을 해석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 그래서 총칙에서 보통 부작위범이라고 하면 18조가 말하는 부작위범은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부작위라는 게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냥 단순한 무위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거기 144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시면 96도 5일 96도 5일이라고 하는 그 판결을 보시면 경찰에게 검사가 범인을 검거해 오라고 지시했는데 그 경찰이 범인에게 전화해서 야 지금 검사가 너 잡아오라는데 도망가 이랬단 말이죠. 자, 이 경우는 이제 그 직무유기라고 하는 부작위 형태의 즉 그 경찰이 범인을 체포해 와야 되는데 체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도 됐지만 범인에게 도망가라고 도와줬기 때문에 범인 도피라고 하는 도피시킨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작위의 측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행위가 경찰관이 범인에게 전화해서 도망가라고 한 행위가 한편에서 보면 작위 범죄인 범인 도피죄가 되고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부작위 범죄인 직무유기죄가 됐을 때 어떤 범죄로 처벌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에 대해서 판례의 입장은 작위가 원칙이다. 그래서 범인 도피라는 작위 범죄가 성립하고 직무유기라는 부작위 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밑에 2002도 995 판결에서도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범의 보충성. 아까 이제 96도 5일은 직무유기는 진정 부작위범이거든요. 범인 도피죄는 그냥 원래 의미의 작위범이고 그 관계에서 작위범죄인 도피죄가 성립하고 부작위범죄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마찬가지 법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도 부작위 행위는 보충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만 부작위범죄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3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 보조 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통해서 원심 공동 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자규에 의한 방조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뭔 소린고? 판결만 읽어서는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께는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꾼 유명한 판결입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이른바 원심 공동 피고인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말이라 여러분에게는 낯설 수 있겠는데요. 피해자는 이제 50대인지 60대인지 중년의 남성인데 집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급하게 왔는데 치료가 잘 안 되고 위태위태한 상태였는데 여기 말하는 원심 공동 피고인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부인이 치료를 원치 않는다. 그냥 집으로 퇴원시켜달라. 우리는 치료비도 없고 그냥 집에 가서 되는 대로 그냥 집에서 어떻게든 할 테니 집으로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의사들이 말렸죠. 당연히 이 경우는 뭐 치료가 안 되는 상태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치료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보호자 이 환자의 아내가 절대 치료 안 받겠다. 그냥 퇴원시켜달라고 이제 계속 무리하게 때를 쓰니까 처음에는 이제 의사들이 말렸는데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서 여기 말하는 이제 의사들, 선배 의사들이 이 피고인 3, 후배 의사에게 어쩔 수 없다. 저렇게 환자 보호자가 강경하니까 집에 앰뷸런스로 집으로 모신 다음에 의료 장치들, 호흡 보조 장치라든가 이런 거를 떼서 와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피해자가 사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아내는 부작위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보호자로서 혼인관계에 의한 보호 의무가 있는데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거부해서 결국 치료하지 않아서 사망했기 때문에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의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의사들도 부작위 살인의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뒤에 공범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랬는데 여기 나온 판결문의 내용은 뭐냐면 의사들이 이제 그 아내와 함께 부작위 살인의 공동정범이 되면 부작위 범인 것인데 한편 의사들이 한 일은 어떻게 보면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도 있지만 지금 이 의사는 환자를 앰뷸런스로 태워서 집으로 데려다주고 또 의료장치를 떼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귀와 부작위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즉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환자에게서 환소 마스크를 뗀다든가 뭐 주사 등을 뺀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행위 자귀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의사로서 치료의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고 두 가지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자규가 우선이다. 그래서 아내는 부작위 살인이지만 의사들은 자규에 의한 자규적 방법에 의한 살인의 방조범이다 해서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의사들이 환자가 아무리 요구해도 환자 가족이 아무리 요구해도 함부로 퇴원시키거나 치료 중단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발생한 일이 우리가 다음에 이제 안락사 문제로서 이른바 존엄사 얘기를 할 때 나올 건데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보라매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 가족이 요구한다고 해서 퇴원시키고 치료를 중단했다가 살인 방조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의사들이 함부로 치료 중단을 못했고 그래서 김할머니가 가족들이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데도 병원에서는 계속 그 연명 장치, 생명을 연장하는 장치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소송으로 가족들이 소송을 해서 가족들이 이겨서 한국에서도 이른바 존엄사라는 게 가능하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 판례를 들여다보면 다른 여러 가지 쟁점들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의 행위가 한편에서 보면 자기적 범죄이고 다른 편에서 보면 부자기적 범죄이면 자기범죄가 우선이고 자기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만 부자기가 성립한다라는 게 자기 부자기가 함께 있을 때의 판례의 그 입장입니다. 요거는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143페이지의 교재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기 견해 차이까지 여러분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정자기범은 그 해당 범죄 구성 요건에 따라 세부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그 총칙에서 말하는 18조의 부진정 부자기범에서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자기범도 부자기에 의한 자기범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범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 어떤 뭐 결과 발생이라든가 인과관계라든가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필요한데요. 그 외에 부진정 부자기에게만 필요한 성립 요건은 일단 보증인의 지위라는 게 있어야 된다. 보증인의 지위와 자기 의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아까 부자기라는 게 단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부자기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야 될 의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게 이제 이른바 보증인적 지위와 자기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적이라는 말도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증인의 지위. 저도 이제 습관이 되었고 자꾸 보증인적 지위라는 말을 쓰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적이라는 말도 중국식 표현인데 그냥 보증인의 지위. 보증인의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이제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되고 그 자기 의무를 하지 않으면 부자기가 되는 그런 이제 구조인 거죠. 그래서 보증인의 지위가 요구되고요. 그 보증인의 지위가 인정되려면 145페이지의 10번 문단인데요. 그 부자기 행위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행위자가 그 결과 발생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법익 또는 그 법익의 주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자기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
이 행위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것을 하지 않았다 해서 비난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보호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스스로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된다. 스스로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런 경우까지 부작위 책임을 비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증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그 요건이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판결문에서도 거의 같게 사용합니다. 145페이지의 각주 1번을 보면 2015년 대법원 판결 보면 밑줄 친 부분들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능력이 없고 부작위 행위자가 보호의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다. 이른바 지배 가능성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할 수 없었을 때는 그 자기 의무 위반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컨대 어린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부모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어서 그 위험에 빠진 순간 현장에 도달할 수 없었다면 그 부모에게 보증인의 지위에 따른 자기 의무 위반을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인의 지위에서 자기 의무가 나오는데요. 이 자기 의무는 어떻게, 보증인의 지위 및 자기 의무는 어떤 것을 근거로 나오느냐. 일단 형식설이라는 게 있는데 형식, 법이나 계약 등의 형식적 근거가 있을 때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실질설은 법이든 계약이든 그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험을 발생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위험 발생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자기 의무가 발생한다는 입장인데요. 절충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자기 의무가 있고요. 형식적 근거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또는 보충적으로 실질적인 근거에 의한 그 자기 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실질설에 의하면 자기 의무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고 형식설은 또 너무 글자 그대로 형식적이며 제한적이며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절충설은 이제 그런 면을 감안하자 그런 얘기고요. 판례도 절충설의 입장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법령이나 법으로 정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걸 법이니까 형식적 근거를 할 수가 있고 법률행위라는 말은 이제 계약이고요. 선행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18조에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는데 자기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그러니까 뭐 법률상의 보호 의무나 계약에 의한 보호 의무 이런 게 없더라도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는 선행행위, 자기의 앞선 행위, 내가 한 앞선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다면 내가 그들을 구하거나 할 자기 의무가 발생한다. 그 얘기를 이제 선행행위라 하고요. 선행행위는 18조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형식적 근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라는 건 뭐 어떤 도리, 사람의 도리 뭐 이런 것과 유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도 형식적인 근거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호 의무가 있을 때도 자기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이제 146페이지 13번 문단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행행위에 대해서 18조 얘기를 했었는데 146페이지 14번 그 판례를 보시면 2009도 12109 사건은 그 아래 보통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판결문 요거는 이제 요지를 여러분에게 옮겨드린 건데 한마디로 요지라는 게 이제 요약본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피고인이 받아보는 판결문 원본에는 요약이 없습니다. 판결문을 쓰면서 뭐 요점 정리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때 뭐 국어 공부하면 요점 정리를 해서 그런지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공지할 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판결문 앞에 요점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건 일종의 서비스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요점 정리할 때
1번 꺾기 번호라고 해야 되나? 괄호가 아니라 꺾기 번호처럼 생긴 그 1번은 대개 법리, 이른바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법 이론적인 측면의 정리이고, 2번은 이제 사건, 흔히 사실관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내용을 적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2번을 보시면 모텔방에 투숙해서 담배를 피운 다음에 제대로 끄지 않았는데 그대로 잠들어 가지고 그 불이 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피고인이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제 모텔에 투숙했던 다른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선행행위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텔에 투숙했을 때 다른 방에 투숙한 다른 사람들과 나는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호의 의무가 없죠. 그런데 나 때문에 불이 나가지고 모두가 위험에 빠졌을 때는 나의 선행행위 때문에 자기 의무, 뭔가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보호하기 안전에 필요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 도망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원심 판결에서는 문제는 이제 그 선행행위라는 그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146페이지의 중간 밑줄 위에 있는 밑줄을 보시면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너무 그 담배를 피운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죠? 담배를 다 끊으셔야 돼. 이런 일을 막으려면 전담도 안 돼. 제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요. 고맙게도. 그런데 어쨌든 요즘은 아마 이런 2009년도 비슷할 것 같은데 숙박시설에서 담배 피우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근데 하여튼 담배 피워서 화재를 일으켰으니 방화는 아니지만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실화가 될 텐데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한 겁니다. 이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게 선행행위에 대한 18조의 법률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판결문에서는 소화를 해야 된다, 불을 꺼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불 끄는 게 힘들면 투숙객들을 대피시키는데 뭔가 적극적인 행위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원심 판결에서는 화재를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의무는 있는데 선행행위로 자기 의무는 인정이 되는데 이 친구도 어쩔 수가 없었다 해서 그 부작위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소화는 할 수 없었더라도 대피는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점에서 이거를 무죄라고 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항상 그 대법원 판결문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부분만 보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모든 관련 자료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요약해서 보여주는 판결문만 보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됐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선행행위라는 것 때문에 자기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로 법에도 있지만 판례로도 인정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보증인의 지위와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부작위 범죄의 성립 요건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낯설은 그 개념이 등장합니다. 146페이지에 15번 문단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이건 번역 용어라 그래요. 역시 독일 법률 개념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낯설어 보이는 말이 생겼는데, 좀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자기 의무가 있어서 부작위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부작위가 마치 자기로 범죄한 것과 같은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동가치성이란 말은. 근데 범죄 얘기를 하는데 뭔 가치가 있는가 그랬는데 부정적 의미의 가치죠. 모순된 표현이겠지만, 그러니까 부작위로 범죄한 것이 마치 자기로 범죄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의 불법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범죄는 자기 범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부작위로 처벌하려면
네가 할 걸 하지 않았다라는 단순한 거 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 과연 어떤 의무, 자기 의무라는 게 있는지도 심사해야 되고 그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단지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 할 수는 없고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즉 그 부작위가 마치 자기로 범죄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불법적인 평가가 가능할 때 범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147페이지의 16번 판례입니다. 부일도 2951. 삼촌이라는 자가 조카 둘을 죽일 생각으로, 물론 이런 표현은 고의라는 개념에서는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여러 정황상 살인의 계획이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147페이지에 거기 밑줄 친 거 말고 가와 나가 있는데 요즘은 1, 2지만 옛날엔 가와 나였거든요. 근데 나에 보면 나로 시작하는 문단의 세 번째 줄 보면 살해할 것을 마음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해할 생각으로 조카 10살 아이와 8살 아이를 저수지로 데려갔는데요. 일부러 미끄러져서 빠지기 쉬운 언덕, 둔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 한 아이는 이 행위자가 뭐 마음먹은 대로 그 미끄러져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고 다른 아이는 이제 빠지지 않으니까 이 나쁜 놈이 밀어넣었어요, 아이를. 그래서 두 아이에 대한 살인죄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자가 주장하기를 법정에서 아니 내가 직접 밀어넣은 아이는 내가 죽인 걸 인정하겠지만 혼자 빠져 미끄러져 들어간 아이는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왜 나한테 살인죄라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 미끄러져 스스로 빠진 아이도 구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었다. 왜냐하면 삼촌이라고 하면 법률상의 보호관계에 있다 할 수도 있고 이른바 선행행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위험한 곳에 일부러 데려가서 빠지게 했으니 그 후에 물에 빠진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은 것은 마치 또 다른 아이를 물에 밀어넣어서 빠뜨린 행위와 아무 차이가 없다. 불법적으로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살인죄가 부작위 살인죄가 사실 두 번째 아이는 부작위 살인이 아니죠. 자기 살인이죠. 면밀하게 보면 첫 번째 아이가 부작위 살인이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한 건데요. 거기에 이제 147페이지 위쪽에 있는 밑줄을 보시면 그 부작위가 자규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법적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모순된 얘기죠. 그렇죠? 불법인데 무슨 가치일까? 근데 불법이라는 평가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일 때 그거를 우리가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안 좋은 번역인 것 같은데 다른 번역을 시도해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47페이지 맨 아래 각주에 자기 행위와 상응성 이렇게 말했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거기 더 나을 것 같다 그래놨는데 좀 쑥스럽구만요. 뭐 좋은 거 없을까? 그냥 정 안 되면 자기 행위와 동가치성이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자기 행위와 동등성 그러든가 아니면 자기 행위와 같음? 그건 좀 이상하죠. 하여튼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라는 거는 말은 어려운데 그래서 판결문에서도 비슷한 말을 쓰고 있는데 번역 용어라 그렇지만 내용을 이해하면 별거 아니에요. 괜히 뭐 법률적 어려운 개념인 것 같지만 단지 단순한 부작위,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작위가 자기 행위와 거의 같은 불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범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8페이지 가면 부진정 부작위범에게도 고의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일반 범죄의 고의와 다르게 우리가 부작위범에서 보증인의 지위나 자기 의무 이런 부분은 하나의 구속요건처럼 심사되기 때문에 이 고의라는 것은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이라 그랬으니까 부작위범의 고의는
다른 범죄의 고의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자기가 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자기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고의의 또 세부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라는 것은 행위 주체와 관련한 객관적 요소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구속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고, 자기 의무라는 것은 어떤 의무, 해야 된다, 아니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등의 생각이라 볼 수 있어서, 이것은 이제 금지에 대한 부분, 위법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구별해서 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가능합니다. 자기 의무라는 것도 하나의 사실적 개념으로 봐서 자기 의무까지 그냥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구속요건에서의 고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여러분이 자세히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48페이지 18번 판례는 그 유명한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렇죠?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가네, 그죠? 2014년에 있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어가서 이제는 그래도 조금 상처가 좀 아물어 간다고 할까. 근데 그 당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 대단한 끔찍한 참사가 생중계되다시피 했고, 뭐 선장이 도피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온 사회에 충격을 주고 나라 전체가 흔들렸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관한 이 대법원 판결문,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부작위범에 관한 거의 그 교과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이 판결문 하나만 읽어도 부작위범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판결문이 거의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 자체가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하고 부작위범의 가장 그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149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일단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상 149페이지 밑줄 친 것만 우리가 눈으로 보자면 법률상의 의무, 계약상의 보호 의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 중에 형식적 근거를 판결문이 나열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세월호 사건을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세월호 사건에서 혼자 탈출한 선장에게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거나 그렇게 이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법원의 판결문은 그냥 간단하게 넌 정말 나빴어, 넌 누가 봐도 말이야, 넌 정말 넌 처벌받아야 돼, 끝,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법률가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명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다 일일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법률상의 보호 의무를 얘기하면서 그 법률을 우리가 보통 잘 모르는 선원법이라든가 이런 법, 그 평소에 그리고 해사안전법, 선원법 등의 법을 직접 제시하면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선장은 승객들을 보호할 자기 의무가 있다. 법률상의 의무다. 선원법, 해사안전법이라는 그 법률이 정한 의무다. 그 다음에 이제 꼭 그런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열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선박을 타서 여행을 하게 되면 자세히 여러분이 약관을 다 읽거나 깨알 같아 갖고 잘 안 읽죠. 저도 잘 안 읽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맨날 할 때 보면 개인정보 보호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은 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읽지. 저도 안 읽어. 나중에 그 책임은 내가 져야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면 단지 그냥 티켓을 끊는다 이것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당연히 배를 운항하거나 비행기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승객을 보호할 계약상의 의무도 있는 거죠. 일반적인 계약, 내가 얼마를 내고 당신의 비행기를 타거나 당신의 선박을 타고 이동한다고 했을 때 단지 운임이 얼마, 이동거리가 얼마,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정도의 내용만 계약이라 볼 수 없고, 그 승선하거나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보호해야 될 법률상의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상 보호 의무까지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더라도 설명은 하고 근거는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밑줄 친 부분들은 이제 아까 얘기한
부자기범에서 얘기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이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선장, 또 그 선원들 중에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등이거든요. 선원들 중에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라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방지에 자기 의무가 인정이 되고, 근데 이 행위가 부작위는 자기에 의한 살인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언급한 내용들을 판결문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150페이지 넘어가시면 궁금한 분들은 다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 판결문을. 근데 판결문 그냥 다운받아서 프린트하면 한 3, 40페이지 돼요. 하실만 하죠? 한번 덤벼볼만 하죠? 근데 그냥 우리가 입문 단계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150페이지에 가면 부작위를 자기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그래서 피고인 을병은 부작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이 사건은 몇 번씩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선장은 뭐 이견의 여지 없이 다른 생각에 틈 없이 부작위 살인죄로 처벌받았는데, 선장이 아닌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에게도 처음에는 선장과 같이 부작위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가 1심에서는 부작위 살인까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또 2심에서는 부작위 살인이다. 죄송합니다. 1심에서는 부작위 살인이다. 그런데 2심에서는 부작위 살인이 아니다. 대법원도 2심이 맞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문제냐면 자기 의무도 다 인정이 되지만 선장이라면 몰라도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까지 승객들을 구출하지 않은 것이 승객들을 직접 죽인 것과 똑같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약간 평가 개념인 거죠. 1심 법원은 이들도 선장과 똑같이 승객을 직접 죽인 것과 마찬가지 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은 그 정도는 아니다. 선장에게는 인정되지만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하나의 큰 비극으로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또 법원의 판단에서는 부작위범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그 부작위범의 성립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문에서 아주 길게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른바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과연 그 자기에 의한 살인 행위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법원들 사이에 다른 판단, 다른 평가가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수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개략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과실범은 형법의 결과불법을 가장 대표하는 유형의 범죄 형태를 할 수가 있고, 미수범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처벌하기 때문에 행위불법을 처벌하는 형법의 어떤 전통적인 관점,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미수범의 본론을 설명하기 전에 범죄가 이렇게 실현되는 단계, 범죄가 진행되는 단계를 개략적으로 얘기하고, 그 단계 중에 미수범은 어느 단계인가, 뭐 여러분이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일단 모든 범죄가 항상 이런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모든 범죄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범죄 의사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범죄 의사는 그것을 외부적으로 표시하거나 그 범죄 의사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마음 먹은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죠. 성경에서나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이런 것도 다 범죄라고 하죠. 그죠? 마음속으로 간음한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범죄된다면 뭐 범죄자 아닌가? 여러분은 다 그런 마음도 안 먹나? 나는 종종 맘 먹는데 저놈 새끼를 좀 때려주고 싶다. 저놈 새끼 어디 가서 안 죽나?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럼 뭐 살인, 폭행 그런 범죄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범죄 의사만으로는 당연히 범죄가 되지 않고 다만 범죄 의사가 외부로 특히 행위 등을 통해서 표시되면 그때부터 범죄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예비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예비라는 건 이제 범죄를 준비하는 어떤 모든 행위인데요. 이것은 또 음모와 또 예비라고 또 구별이 되는데 음모는 범죄 의사를 외부로 표현해서 범죄를 꾸미는 것을 말하고 예비라는 것은 이제 범죄를 위한 뭐 도구를 마련한다든가 물질적인 준비 과정을 예비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엄밀하게 구별되지는 않고 우리 법에서 음모 예비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구별해 보자면 음모는 어떤 범행 계획을 세운다든가 비물질적인 방법의 예비이고 예비는 글자 그대로 물질적인 준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경우는 실제 범죄 행위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범죄 의사만으로도 범죄 의사만 가졌다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듯이 예비 또는 음모도 그렇게 뭐 많이 처벌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제한적으로만 특별히 법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고요. 그것도 판례는 설령 법률에서 예비나 음모를 처벌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62페이지부터 음모 예비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거니까 범죄의 준비 단계, 음모 예비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어떤 범죄에서 이 범죄의 예비는 처벌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범죄의 음모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을 때만 처벌되지만 또 그 음모인지 예비인지 처벌할 정도인지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례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다음부터를 우리가 이제 미수라 하고요. 실행에 착수했지만 실행행위 자체를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보통 미수 그러면 내가 실행행위는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경우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한 가지 더 실행행위 자체를 끝내지 못했을 때도 미수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하는가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형법 25조에서 미수범 그랬는데요. 이 법률 문장에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 두 개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심심한데 좀 나눠봅시다 이건 아니고 실제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또 설명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조에서 보면은 실행에 착수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전제가 실행에 착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조에서는 중지범, 27조는 불능범이라 해서 미수범 중에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지범은 스스로 범죄를 중지했다라는 것이고요. 불능범이라는 것은 실행행위를 다 했더라도 원래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범죄를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들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행 착수 후에 실행행위가 종료되고 또 종료 후에 결과까지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기수라고 하고요. 다만 또 기수는 종료와 구별된다는 거 이미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계속범, 상태범 얘기하면서 대개의 범죄는 이른바 상태범은 기수와 동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태범을 다른 말로 즉시범이라고도 합니다. 범죄가 기수가 되는 즉시에 같은 시간에 종료도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속범의 경우는 기수 이후에도 법익 침해가 계속되고 그 종료 이후에야 비로소 법익 침해가 종료하는. 그래서 이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공소시효 문제라든가 공범의 가담이라든가 정당방위 등등이 있다라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범죄 의사를 갖는 단계, 범죄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준비하는 예비와 음모 단계, 실행에 착수한 단계인데 실행 착수 이후 미수가 가능하고 실행 착수 이후에 범죄를 완료, 결과가 발생했다면 기수, 그리고 기수 이후에 계속범의 경우는 종료 시점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시간 순서로 보자면 범죄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수는 왜 처벌하는가? 왜냐하면 이 문제는 미수범 법에 있으니 처벌하죠. 그러면은 그건 또 형식적인 얘기고 법에서는 왜 미수를 이렇게 처벌하는가?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과실범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처벌하지만 미수범은 거의 다 처벌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가라는 실질적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왜 또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범죄는 법익 침해라 했는데 미수범은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의 실질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왜 처벌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이제 범죄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설명하기가 쉽죠. 결과 발생이라는 객관적 요건은 좀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범죄하려 했다는, 범죄를 이미 실행했다는 그 주관적인 그 불법의 측면은 충분히 처벌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주관설의 입장에서는 미수를 설명하기가 매우 쉽죠. 행위불법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객관설에서는 조금 약간 좀 어렵죠. 객관설은 결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 결과불법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불법 내지 객관설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미수범을 전혀 설명 못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익 침해 자체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법익에 대한 위험, 법익을 침해하려 했던 시도 자체가 하나의 다른 의미의 법익 침해다.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뭐 법질서는 이미 파괴되었다라는 등의 그 다른 의미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미수범은 주관적 측면의 행위불법을 강조하는 유형의 범죄이지만 결과불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는 것으로 그 법익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었다는 것도 있고 또 이 법질서를 위반했다, 법을 어겼다라는 건 또 충분히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결과불법도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25조 미수범을 보통 우리가 장애미수라 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지미수나 불능미수라는 게 없으면 그냥 미수범이라고만 부르면 되는데 중지미수, 불능미수라는 게 있어서 그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장애미수라는 말을 쓰는데 25조의 법전의 제목은 미수범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미수범을 장애미수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5조 1항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25조에서 말하는 그 미수범, 장애미수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25조 조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씩 좀 뜯어보자면 152페이지의 성립요건인데요.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범죄 실행에 착수해야 됩니다. 실행 착수가 없으면 미수로 처벌할 수도 없고 법이 특별히 정했을 때만 예비 또는 음모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행 착수는 또 뭘 말하느냐? 이제 여기서 자꾸 뭐 객관, 주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수는 웬만한 범죄에서 거의 다 처벌하기 때문에 미수로 처벌되는 기본적인 조건인 실행의 착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겠죠. 언제가 실행의 착수라고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다른 말로 하면 처벌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중요한 결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행 착수를 언제부터라고 봐야 되느냐. 물론 이 실행의 착수는요. 나중에 여러분이 형법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형법 강론 내지 각칙 또는 기타 여러 범죄에서 각 범죄마다 실행의 착수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모든 범죄마다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범죄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를 언제 착수했다고 볼 수 있을지가 따로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히 보는 게 더 맞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인 부분에서
그 객관적인 것에 따라서 실행 착수를 인정할 거냐, 주관적인 것에 따라서 인정할 거냐. 크게 말하자면 주관설은 뭐냐면 행위자가 마음먹은 범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행위로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관설이고요. 근데 객관설은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 밖으로 나타난 그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객관과 주관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또 결론적으로는 좀 허망하게 늘 절충설인데 뭐 절충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뭐 객관 주관하다 절충 가니까 좀 허망해 보여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결국 세상은 절충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 학설인지 뭔지를 외우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입장 차를 마지막에 절충하고 조정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 전에 조정하고 절충하려면 양쪽 입장 차를 정확하게 알아야 절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절충이라는 게 대충 두루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뜻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여러분이 뭐 형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뭐 객관이니 주관이니 긍정이니 부정이니 그러다가 대부분 절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해서 대충 법에서는 얼버무려 갖고 절충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양쪽의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중간에서 절충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야 뭐 그런 일이 해본 적도 없고 할 일도 없겠지만 중재를 한다 또는 뭐 M&A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양쪽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중재도 할 수 있고 뭐 M&A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최근에 무슨 제가 사실 드라마 잘 안 보는데요. 영화는 가끔 보지만 드라마는 안 보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아. 저희는 좀 약간 대문자 T라서 주로 실화라면 보는데요. 픽션은 조금 못 보겠어요. 막 오글거려서 못 보겠어요. 근데 이번에 뭐 한석규가 놀랍지만 한석규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동갑 친구가 나오길래 좀 봤어요. 뭐라더라? 신사장 프로젝트? 근데 보니까 뭐 미국 FBI도 인정하는 협상 전문가래. 구라지 그런 게 어딨어. 너무 구라가 세. 그냥 뭐 경력이 뭐 거의 무슨 뭐 엄청나. 근데 협상을 자꾸 얘기해. 협상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데 협상이라는 것도 양쪽 입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협상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충. 결국은 맨날 뭐 공부하다 보니 맨날 절충설 뭐 할 것도 없네. 그게 아니고 양쪽 입장이 어떤 차이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절충의 전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범죄에 착수했는가 아니했는가 이걸 순전히 주관적인 것만 갖고 보기 시작하면 어떤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정도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너무 완전히 객관적으로 원래 그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바깥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라고 하면 또 미수를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또 좁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가죠. 그 뒤에 나오는 걸 보시면 됩니다. 154페이지에 절도죄. 아까 얘기했지만은 각 죄마다 그 구속요건상의 행위가 있고 구속요건의 행위가 있고 그 행위별로 실행 착수는 언제부터다라는 게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더 공부하시면 더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 책의 중간에 여러 범죄를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실행 착수가 언제인지를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별로 실행 착수를 따로따로 해석하게 되고 논의하게 되는데 요건 절도죄를 예를 든 겁니다. 그 답을 미리 써드렸으니 어려울 것도 없겠지만 밑에 그 판결문 그 답을 아직 안 보셨다면 사례 17회 1번 판결 같은 경우는 A가 길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해서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다가 체포되었다. 행위 당시 A는 자동차 유리창을 따기 위하여는 내가 쓴 말이 아니에요. 좀 품격이 없지요, 그죠? 뭘 따기는 판사란 양반들이 점잖지 못하게 뭐 유리창을 무슨 동네 저기도 아니고 뭐 유리창을 열려고 그러면 될 거를 뭐 유리창을 따기 위하여.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뭐 무슨 올림픽 진출하는 중요한 게임에서 이겼는데 뭐 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생중계 중인데 그쪽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골을 넣은 수훈 선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선수 한번 대봐요 이랬단 말이죠. 대긴 뭘 대? 그냥 바꿔주세요라든가. 대통령이 말이야
표현이 말이야 품격 없이 말이야 그 선수 좀 한번 대봐요. 그래서 아이고 저게 뭐야 그랬는데 판사가 판결문에다가 따기 위하여가 뭡니까? 아주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모처럼 그래도 재밌잖아. 판결문이 모처럼 인간적이잖아. 판결문은 되게 사람이 안 쓰는 말만 쓰는 것 같았는데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니 이러면서 근데 따기 위하여 너무 구수해서 제가 사실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 자동차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손전등으로 비추고 근데 손에는 뭐 자동차 유리창을 열려고 면장갑과 칼을 가지고 있었다. 칼로 자동차 문을 열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결은 보면 똑같아요. B가 자동차 안에 있는 밍크 코트를 발견하고 절취할 생각으로 그 차문을 열려고 잡아당기다가 붙잡혔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다 두 가지 사건만 일단 보자면 뭐 절도죄인데 물건을 훔치진 못했으니까 훔치기는커녕 뭐 물건을 손에도 못 잡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미수라는 건 여러분이 뭐 공부 안 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미수로 처벌되는 실행의 착수가 있냐 없냐가 A와 B 사이의 결과가 다르거든요. 뭐 밑에 답이 있으니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봐야 뭐 허망한 일이고 밑에 판결문 답을 보시면 알지만 A는 실행 착수가 없고 B는 실행 착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상하잖아.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여러분 너무 그 현실의 수능을 잘하기 때문에 이상하긴 뭐 그냥 판결문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갖고 외우면 되지 뭘 이상한가요? 그냥 판결문대로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두 사건이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무슨 차이 때문에 A는 무죄이고 B는 절도 미수로서 얘기했지만 절도 미수라도 절도죄와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차이가 크잖아요. 사건은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실행 착수가 언제 있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A와 B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거의 똑같은데 거기 보면 훔칠 생각으로 절취할 생각으로 주관적인 측면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비록 행위자의 내면의 생각이지만 이들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죠. 그 생각이라는 주관적인 측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걸 기준으로 하자면 둘 다 이미 실행 착수한 거죠. 심지어는 이들이 자동차 안에 뭐가 있나, 뭐 있으면 내가 훔쳐야지라고 자동차에 접근하는 순간부터 주관설에 의하면 이미 실행의 착수죠. 근데 객관설에 의하면 객관설은 뭘 말하느냐면 절취라는 그 구성 요건, 절도죄의 구성 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취가 흔히 이제 일반적인 말로 훔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절취 내지는 훔친다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단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동차에 접근하는 행위는 훔치는다는 말과는 객관적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훔치는 행위에 직접 연결되는 어떤 행위가 시작됐을 때 실행의 착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훔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주 극단적인 객관설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물건을 훔치려고 붙잡았을 때부터 실행 착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절도죄 미수 인정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넓힌 게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형식적 객관설이 절취라는 그 말, 그 형식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절취, 물건 훔치려고 물건을 잡았을 때부터 그때야 비로소 실행의 착수다라는 게 형식적 객관설이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좁아지니까 실질적 객관설은 절취와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부터 이제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근데 이게 밀접한 관련을 언제부터 봐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거를 우리 판례는 이른바 물색설이라고 합니다. 물색설. 물색이라는 것은 훔칠 대상을 확인한 것을 또는 찾은 것을 물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A는 자동차 안에 뭐가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훔칠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어. 물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행 착수가 없는 겁니다. B는 밍크 코트를 발견하고 훔칠 대상을 물색을 했어요. 그래서 B는 실행 착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네요. 뭐 그럴듯하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 그건 너무 미세한 차이로 유무죄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겠는데 기준은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법관이 알아서 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이른바 물색설이라고 합니다. 절도죄에 한정해서 절취의 대상을 물색했을 때부터
비록 직접적으로 형식적으로 절취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절취를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객관적인 것, 그 중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형식적 객관 또는 실질적 객관,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것,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실행 착수 시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미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처벌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고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형법에 있어서의 이런 기준이나 요건에 대한 그 해석 또는 적용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민사, 행정 이런 데서는 그 결론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그 다가가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에 형법에서는 그 결론에 따라서 유죄, 무죄, 처벌 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수니까 저기 12페이지, 12번 문단. 그 지금 설명드린 게 10번 문단에 형식, 객관, 형식적, 실질적 객관설, 주관설을 절도죄 사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기왕 얘기했으니까 154페이지에 사례 17절의 3번은 C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부엌문에 시정되어 있는, 걸려 있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뭐 시정장치 이런 말도 썼었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말 쓰지 않았나? 오늘도 또 귀에 또 피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또 우리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시정장치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뭐 지금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저걸 예전에 여러분 그 혹시 군대 가신 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가신 분들은 여기 없겠구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 군대 가면 뭐 이렇게 물건 이렇게 있는데 뭐 촉수원금 이런 거 보신 적 없어요? 촉수원금. 응? 촉수원금이라고 써놓잖아. 나 같은 사람도 한문으로 써놨으면 내가 이해하지. 근데 한글로 촉수원금 이렇게 써놨으니 저게 무슨 소리일까? 저기다 말미잘을 갖다 대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촉수가 있으니까. 재밌죠? 그 아재들도 가끔 재밌어요. 뭐 그렇게 그 아재 개그를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아무튼 그래도 뭐 고개 숙이고 막 인상 안 좋아진 사람이 있네. 지금 몇 사람이 보니까 아 정말 이런 표정인데 아무튼 촉수원금 손대지 말라 이거거든요. 촉수원금이 뭐야? 손대지 마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제가 화생방 훈련을 할 때 조교가 설명을 하는데 우수로서 뭐 이걸 파지하고 좌수로서 뭘 하고 지면의 부복 후 지면으로부터 복부를 10cm 이격시킵니다 이러는 거야. 저자가 한문 공부를 꽤 많이 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뭔 말인지 몰라서 모르는 무식한 놈은 전쟁 나면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른손으로 마스크 잡고 왼손으로 뭐 하고 바닥에 엎드린 다음에 바닥에서 배를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그거를 뭐 좌수로서 우수로서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군기가 좋아지나? 더 잘 싸우나 군인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쓸데없는 한자들 한문들 너무 많아서 또 오늘도 거의 몇 시간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제 형법 공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형법 시간에 맨날 우리말 얘기만 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시정장치 때문에 또 말이 길어졌어요. 부엌문에 이렇게 걸려있는 열쇠고리 장식을 소지한 뿌라이아로 뜯었다. 뿌라이아도 판결문입니다. 구수하지요. 뿌라이아는 그냥 그 망치 비슷하게 생긴 그 장도리처럼 생긴 그 도구입니다. 그 도구로 뜯었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각됐다. 그럼 이것도 이른바 주관설에 의하면 뭐 그 집에 뭐 심심해서 놀러 가려고 문 뜯은 거 아니지 않겠어요? 도둑질 하려고 했구나. 주관설에 의하면 이미 실행착수죠. 근데 이것은 객관설에 의하면 주거 침입이라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 그 집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어떤 물건을 훔칠지 물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의 미수는 돼도 또 이렇게 그 시정장치 이 뭐 자물쇠나 이런 거를 부수고 들어가면 뭐 손괴 후 주거 침입인가 뭐 있는데 하여튼 특별한 유형의 주거 침입죄의 미수는 되겠지만 절도죄는 여기서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절도죄 미수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객관 주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3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실행 착수가 있어야 되고 미수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범죄가 완성되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범죄의 미완성이라고 부른 이유는요.
단지 결과 발생이 없다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실행행위 자체를 못 끝내면 결과 발생은 당연히 없는 거고, 실행행위를 끝냈지만 결과 발생이 없는 경우, 이 용어를 여러분이 외울 것까지는 없겠는데요. 착수했지만 실행을 못한 경우를 착수미수 또는 미종료 미수라고 하고, 착수하고 나서 결과만 발생하지 않은 걸 실행미수 또는 종료미수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것에는 실행행위를 끝내지 못한 경우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수범에게도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고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미수범은 그런데 범죄를 완성하려는 어떤 그런 인식, 기수에 고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미수로만 즉 자기가 범죄를 완성할 생각은 없고 범죄에 착수하는 정도, 미수까지만 고의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미수로 처벌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안 돼도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여러분이 저보다 수학도 잘하고 추론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리트가 리트 추리 시험이 사실 수학 시험이라는데, 제가 지금 시계 보러 절로 가는데 내가 여기 시계가 여기 있는데 뒤에 없어가지고 뭐 그러려니 하세요. 핸드폰 들고 막 이렇게 지도 같은 거 보다가 갑자기 전화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핸드폰 어디 갔지? 이러기도 하거든요.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근데 손에 들려 있는데 아무튼 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가지고 뭐 미수범도 고의는 필요한데 그때의 고의라는 것은 기수의 고의여야 된다. 미수의 고의만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추론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더 깊이 안 들어가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억력이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 주로 시험에 나온다.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하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시험에 안 나오거나 어쩌다가 지문으로 등장하더라도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근데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야지. 여러분이 기억이 잘못돼 갖고 난 들은 게 없는데 그럼 정답이 하나도 없네 이러시면 또 곤란하지. 우리 녹화본이 있으니 나중에 다 증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미수의 처벌, 일반적인 미수범의 처벌은 25조 2항에서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임의적이라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임의적이라 해요. 법관의 임의에 맡기겠다. 법관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미수범죄는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경 안 하면, 감경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감경해야 되는 게 아니라서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행위불법을 형법은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지미수인데요. 역시 조금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일찍 끝내려니까 조금 마음이 그래. 왜냐면 우리가 할 게 많단 말이에요. 보강을 안 하려면. 그래서 중지미수는 이제 26조에서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뭐 한자 말이니까 직역하면 자기 의사로, 자기 뜻에 따라 뭐 이런 얘기죠. 스스로죠. 스스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그 결과의 발생을,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 이것도 뭐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 행위 때문에 어떤 일어나는 결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사실 또 여러분이 잘 안 쓰는 때문에란 말은 많이 쓰겠지만 뭐 그러나 다 아시는 예컨대 그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의 발생, 말미암은 그러면 이거 뭐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좋은 말이죠. 그런 말들이 한자 말 때문에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자기 행위를 중간에 스스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했다는 건 뭐냐면 행위가 끝난 다음에 결과 발생을 막는 거거든요. 아까 25조가 실행행위 자체가 안 끝난 경우, 실행행위는 끝났지만 결과가 안 나온 경우라고 했는데요.
중지도 똑같습니다. 실행행위를 스스로 끝까지 안 하고 중단한 경우, 실행행위를 다 끝냈지만 그로 인한 결과를 막으려고 노력한 경우, 두 가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현실적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26조는 이와 같은 중지범 또는 중지미수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반드시 감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수범보다 중지범은 처벌이 굉장히 약한 거죠. 여기 이미 법조문에 있듯이 스스로 범죄 행위를 중단하거나 자기가 범죄 행위, 실행 행위를 다 했지만 결과 발생을 막으려고 노력했을 때는 그만큼 행위 불법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경 또는 형을 면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미 설명했지만 왜 중지범은 그렇게 가볍게 처벌하는가?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견해 내지 설명이 있는데 어떤 견해가 옳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정책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른바 황금의 다리 이론이라 그래갖고요. 그 범죄에 한번 착수하면 범죄를 끝내든 안 끝내든 똑같이 처벌받는다. 그러면 대개의 범죄자들은 끝내려고 하겠죠. 기왕 이렇게 된 거 막 가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하면 얼마든지 처벌 안 받는다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마련해 주면 범죄의 어떤 심각성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냐는 정책적 관점에서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입장이 있고요. 법률설은 아까 얘기했듯이 법률적으로 불법이 그만큼 감소했다, 소멸되었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가 스스로 범죄를 중단했다면 형벌의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줄어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보상설은 스스로 범죄를 중지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가 옳다는 건 아니고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중지미수 내지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로라는 자의성, 그 판단도 또한 객관, 주관, 절충이 나오는데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불능미수 등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범죄 장소란다. 강의가 범죄는 아니지. 강의 장소를 바꿔서 불편한 게 많았을 텐데요. 또 줌에 있는 분들도 음성이 안 좋았을 텐데 양해해 주시고 교재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충해 주시고 나중에 동영상을 올렸을 때 좀 더 보충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SK미래관에서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